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4일 화요일 JTBC 뉴스 아침엔 시작합니다. 제12호 태풍 오마이스가 오늘 새벽 3시쯤 동해안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아직까지는 태풍의 세력을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지만 오전 9시쯤 온대 저기압으로 약화된 뒤 전차 소멸하겠습니다. 태풍이 지나간 뒤 서쪽에서 비구름이 몰려오면서 충남과 전라도 일부 지역에는 호우특보가 발효됐습니다. 서울, 경기와 강원도에도 최고 80mm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태풍으로 남부지방에는 시간당 최고 100mm에 가까운 비가 쏟아졌고 강수량이 200mm가 넘는 곳도 있었습니다. 부산과 경남, 전남 지역 곳곳에서 도로와 주택이 물에 잠기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인명피해는 지금까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어제에 이어 이틀 연속 1,400명대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릿수 하루 확진자는 지난달 7일 이후 49일째입니다. 방역당국은 지난주 개학과 휴가 이후 일상 복귀로 바이러스 확산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긴급 사용 승인 상태였던 화이자 백신이 정식 승인을 받았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코로나 대응에 중대한 이정표라며 백신 접종을 또 한 번 독려했습니다. 접종을 의무화하는 조치들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국회의원 12명과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법령을 위반한 의혹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고 권익위원회 조사 결과를 토대로 어떻게 처분할지를 논의할 예정인데 일단 해당 부동산 매각 권고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프가니스탄 피난민들을 위한 서방 나라들의 작전이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이달 말로 정한 군대 철수와 대피 시한이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이 시한을 더 미룰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지만 아프간을 장악한 탈레반은 시한을 지킬 것을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제12호 태풍 오마이스가 오늘 새벽 3시쯤 경북 포항 앞바다로 빠져나갔습니다. 아직까지는 태풍의 세력을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지만 오전 9시쯤 온대 저기압으로 약화된 뒤 점차 소멸하겠습니다. 앞서 태풍 오마이스는 어젯밤 자정 직전에 경남 고성 지역으로 진입했습니다. 크기는 소형이지만 거센 비바람을 몰고 올해 처음으로 한반도에 상륙했습니다. 이후 시속 50km가 넘는 빠른 속도로 경상도를 관통했는데 정체 전선과 만나면서 세력을 더욱 키웠고 곳에 따라 시간당 50mm가 넘는 폭우를 쏟아부었습니다. 네, 태풍은 이렇게 지나갔어도 오늘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더 온다고 하고요. 이렇게 비가 많이 내리고 난 뒤에는 지반이 약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산사태 등의 위험이 여전히 있습니다. 철저히 살펴보시고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승 기자입니다. 제12호 태풍 오마이스가 경남 고성에 상륙한 시각은 어젯밤 11시 50분입니다. 중심 기압은 996헥토파스칼, 중심 부근은 초속 18m의 강풍이 부는 소형급 태풍이었습니다. 이후 시간당 50km가 넘는 빠른 속도로 북동진했습니다. 오늘 새벽 3시쯤 포항 앞바다로 빠져나갔고 오전 9시쯤 온대 저기압으로 약화될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습니다. 태풍이 통과하면서 남해안과 경상도를 중심으로 많은 비가 쏟아졌습니다. 지금까지 경남 사천에 200mm, 거제에 184mm의 폭우가 내렸고 전라도에서도 100mm 안팎의 강우량을 기록했습니다. 울산과 통영, 부산 등에선 초속 30m가 넘는 매우 강한 바람도 불었습니다. 태풍이 온대 저기압으로 바뀐 뒤에도 충청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태풍에 동반된 비구름대는 오늘 새벽 동해로 빠져나갔지만 서쪽에서 저기압과 함께 또 다른 비구름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때문에 동쪽 지역의 태풍특보는 모두 해제됐고 충남 일부와 전라 서해안에는 호우특보가 새롭게 발효됐습니다. 충남 서해안과 전라 서해안에는 강풍특보도 내려졌습니다. 앞으로 충청과 남부지방에 최대 200mm의 폭우가 더 쏟아지고 서울, 경기와 강원도에도 30에서 8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이번 주 내내 정체전선이 발달하고 서해상에서 저기압이 자주 들어오면서 비가 내리는 날이 많겠습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태풍이 새벽 3시쯤 포항 앞바다로 빠져나갔으니까 4시간 30분 가까이 지났습니다. 태풍이 상륙하면서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었던 남해안 지역의 지금 상황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태풍 오마이스의 주요 길목이었던 경남 창원 마산항을 연결합니다. 김지성 기자, 밤사이 창원 지역에는 160mm의 비가 쏟아졌는데 지금은 모두 그쳤습니까?
네, 이곳 경남 창원 마산항은 빗방울도 약해졌고 바람도 점차 줄어들었습니다. 저희가 어젯밤 11시가 조금 넘어서 이곳에서 태풍 상황 전해드렸는데요. 그때만 하더라도 비바람이 강하게 불고 또 천둥 번개가 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새벽 3시쯤 태풍이 동해상으로 빠져나가면서 지금은 이렇게 잠잠한 상태입니다. 어선들은 여전히 이곳 항구에 밧줄을 묶어둔 채 정박하고 있습니다. 네, 강한 비바람이 몰아쳤기 때문에 혹시라도 목숨을 잃거나 다치는 사람이 나오지 않을까 걱정이 컸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습니까? 네, 아직까지 접수된 인명피해는 없습니다. 하지만 밤사이 위험한 순간들이 잇따랐습니다. 지금 나가는 영상을 보시면요. 어제 자정쯤 태풍이 상륙한 경남 고성의 모습입니다. 도로가 유실되고 또 주택이 침수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경남 지역에서 침수와 주택 파손 등 80건 넘는 피해가 접수됐습니다. 네, 부산과 경남 지역 곳곳의 다리와 지하차도가 한때 통제됐다고 들었습니다. 아침 출근길이 걱정인데 현재 교통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태풍이 지나가면서 교통 통제도 거의 대부분 해제됐습니다. 이 부산 광안대교와 을숙도 대교 전면 통제됐었지만 지금은 모두 출입 가능합니다. 그리고 경남 창원시는 시내 모든 지하차도의 통행을 어젯밤 11시부터 막았었는데요. 오늘 오전 5시부터 통행 제한 모두 해제됐습니다. 네. 계속해서 주의를 해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 경남과 경북 그리고 부산 지역에 산사태 경보가 내려진 곳이 많습니다. 이 밤사이 내린 비에 땅이 물을 머금으면서 갑자기 산사태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지성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태풍이 지나간 남부 지역에는 밤사이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바람이 몰아쳤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특히 부산과 전남, 여수 등에서 침수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하늘길과 바닷길도 끊겼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시청자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제보 영상들을 중심으로 태풍 피해 상황 정리해드립니다. 오늘 새벽 부산 사상역 앞 도로입니다. 마치 하천처럼 물이 넘치면서 오가던 차들이 움직이지 못합니다. 연제구 인근 온천천의 급류는 금방이라도 도로를 덮칠 기세입니다. 태풍 오마이스의 영향으로 부산은 시간당 최대 88mm의 비가 쏟아졌습니다. 기장군에서도 하천이 범람해 일부 주택이 침수되면서 주민 30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물에 잠긴 차량이나 노래 연습장에서 사람들이 갇혀 있다가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최대 풍속 초속 30.6m의 강풍으로 광안대교 등 부산의 해상 교량도 한때 전면 통제됐습니다. 굉음을 동반한 번개가 쉴 새 없이 내리칩니다. 거제와 통영 등 경남 지역에선 밤사이 천둥 번개를 동반한 비바람이 몰아쳤습니다. 거제시 장목면의 한 도로에서 유실된 토사가 왕복 2차로를 덮치는 등 비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바퀴가 반쯤 잠긴 차량이 힘겹게 도로를 지납니다. 가게 앞에 모아둔 소주병이 물 위를 떠다닙니다. 전남 여수에서는 봉산동과 중앙동 등 구도심 저지대를 중심으로 도로 곳곳이 물에 잠겼습니다. 태풍의 영향으로 어제 제주를 오가는 75편 등 국내선 항공기가 무더기로 결항했습니다. 또 강한 파도에 목포에서 제주 등 8개 항로가 통제됐고 주요 항구엔 선박 수천 척이 정박했습니다. JTBC 김소현입니다. 제12호 태풍 오마이스가 오늘 새벽 동해로 빠져나갔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비바람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최고 200mm의 폭우가 쏟아지고 강풍이 몰아치겠습니다. 취재 기자와 보다 자세한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이재승 기자, 올해 들어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상륙한 태풍 오마이스, 지금은 어디쯤에 있습니까? 네, 현재 태풍 오마이스는 울릉도 남서쪽 약 64km 해상에서 시속 46km로 북동진하고 있습니다. 중심 부근엔 초속 18m의 강풍이 불고 있는데요. 오늘 새벽 3시쯤에 동해로 빠져나간 뒤에 울릉도를 향해서 현재 북동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오전 9시쯤에는 온대 저기압으로 약화돼서 소멸할 것으로 보입니다. 태풍이 통과하는 사이 경남 해안 지역으로 비가 집중됐는데요. 이 태풍이 몰고 온 수증기와 정체 정선이 부딪히면서 비구름이 폭발적으로 발달했습니다. 지금까지 경남 사천에 204mm, 거제 184mm의 폭우가 내렸고 전라도에서도 100mm 안팎의 강우량을 기록했습니다.
네, 당초 오마이스는 남해안에 상륙하면 세력이 급격히 약해지고 경상도 내륙에서 온대 저기압으로 바뀔 것이다 이렇게 예상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세력을 그대로 유지한 채 동해로 빠져나갔습니다. 네. 이유가 뭘까요? 네, 어제 오전에만 해도 말씀하신 것처럼 내륙에 상륙하면서 바로 온대 저기압으로 약화될 수 있다 이러한 예측이 있었는데요. 그렇지만 이 남해안에 가까이 접근하면서 우리나라 부근에 머물고 있던 정체 전선과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강력한 비구름이 형성돼서 태풍의 세력을 유지시켜 줬습니다. 그러면서 경상도 곳곳에는 시간당 5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네, 태풍이 지나갔지만 아직까지 안심할 상황은 아니죠. 네. 앞으로도 계속해서 전국에 비가 내립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태풍은 물러가지만 서해상에서 또다시 비구름대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천리안 위성 영상을 보시면 한반도 서쪽으로 이 동그랗게 만들어진 이 비구름대가 보이실 겁니다. 이 저기압에 동반된 이 비구름의 영향으로 앞으로 충청과 남부지방엔 최고 200mm, 또 서울 등 수도권과 강원도에는 30에서 80mm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충청 남부와 전라 서해안에는 호우특보가 새롭게 내려졌고 또 서해안을 중심으로 강풍특보도 발효 중입니다. 네, 오늘 하루 동안 지역에 따라 최고 200mm의 비가 내린다는 건데 내일도 비 소식이 있고요. 이번 주 내내 비가 이어집니까? 네,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남부지방 최대 200mm, 또 중부지방 최대 80mm는 오늘까지 예상 강우량입니다. 그리고 서울 내일 같은 경우는 보면 남부지방에서 20에서 60mm, 또 서울 등 중부지방은 내일 하루 5에서 40mm의 비가 더 내립니다. 결국 이것은 다시 정체전선이 활성화되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오는 건데요. 그 해수면 온도를 한번 보시면 한반도 아래쪽, 그러니까 대만 부근 바다를 보면 대만 아래쪽으로는 평균 해수면 온도가 30도, 또 대만 동쪽 바다로는 해수면 온도가 29도 정도를 보이면서 평년보다 1도 정도 높은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아래쪽에 덥고 습한 공기와 또 한반도 북쪽에 차고 건조한 공기가 우리나라에서 만나면서 정체전선이 생각보다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보통 해마다 서너 개의 태풍이 한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오지 않았습니까? 이제 겨우 하나 지났습니다. 앞으로도 추가적인 태풍이 오지 않을까 걱정인데 혹시 태풍이 새롭게 만들어진 것이 있습니까? 네, 현재까지는 추가로 만들어진 태풍 자체는 없습니다. 다만 이 북태평양 고기압이 수축하면서 한반도가 태풍이 올라오는 길목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흔히 이맘때 올라오는 태풍, 9월부터 올라오는 태풍을 가을 태풍이라고 부르는데요. 최근 5년 동안을 보면 9월에 발생한 태풍은 4개 이상이었고 그중에 9월에 발생한 태풍 중에 1개 이상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줬습니다. 좀 더 넓은 범위에서 30년 평년값으로 봐도 9월 들어 보통 1개 정도의 태풍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하죠. 이재승 기자 수고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에서 앞서 긴급 사용 승인을 받은 화이자 백신이 이번에 정식 승인을 받았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정식 승인을 기다린 사람들은 이제 어서 백신을 맞으라고 했습니다.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조치들이 잇따라 나올 예정인데 접종률이 오를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김필규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이 긴급 사용 승인을 받은 건 지난해 12월입니다. 비상 상황에서 절차를 간소화해 승인한 건데 통상보다 빠른 9개월 만에 정식 승인을 받았습니다. As the first FDA-approved COVID-19 vaccine, the public can be confident that this vaccine meets the FDA's gold standards for safety, effectiveness, and manufacturing quality. FDA는 긴급 사용 승인을 받은 다른 백신도 똑같은 성분으로 만들어졌다며 1차와 2차 접종 때 교차해 쓸 수 있다고 했습니다. 화이자는 코머니티라는 상표명으로 백신을 마케팅할 계획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승인을 두고 코로나19의 중대 이정표라고 했습니다. If you're one of the millions of Americans who said that they will not get the shot until it has full and final approval of the FDA, it has now happened. It's time for you to go get your vaccination and get it today. 각 기관들은 백신 접종 의무화를 서두르는 모습입니다. 미 국방부는 FDA 발표 후 모든 군인에게 백신을 의무화하겠다고 했고 뉴욕시도 모든 공립학교 교직원에게 다음 달까지 접종 사실을 증빙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치 성향에 따라 여전히 백신을 맞지 않겠다는 미국인이 많아 전체 접종률을 얼마나 끌어올릴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워싱턴에서 JTBC 김필기입니다. 민주당에 이어서 불법 부동산 거래 의혹이 나온 야당 의원들에 대해서도 국민권익위원회가 어제 발표를 했고요. 해당 의원이 12명으로 나온 국민의힘에서 어떤 조치를 내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최고위 논의를 거쳐서 결정이 되는데 민주당처럼 실명을 공개하고 부동산 매각을 권고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소연 기자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그 가족의 부동산 거래 내역을 조사한 결과 불법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된다고 밝힌 건 모두 12명입니다. 과거 7년간 부동산 거래 내역 전체와 현재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불법 의심 사례 중 농지법 위반이 6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토지보상법과 공공주택특별법 위반이 4건, 자녀 편법 증여 등 세금 탈루가 2건,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이 1건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가운데 국회의원 본인이 직접 관여된 것은 8건, 나머지는 배우자와 부모, 자녀 등 가족 관련 의혹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 계기가 된 3개 신도시 투기 의혹이나 업무상 비밀 이용 의심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지난 6월 권익위는 민주당 의원 12명이 부동산 불법 거래 의혹이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다만 민주당 조사 때는 없었던 공공사업 과정 중 토지 취득과 보상 관련 불법 의혹이 새롭게 제기됐습니다. 한편 권익위로부터 명단을 전달받은 국민의힘은 내부 논의를 거쳐 민주당과 마찬가지로 실명을 공개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앞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민주당 기준보다 엄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어떤 후속 조치를 내릴지도 관심입니다. 서로 대화를 나누게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내일 회의를 통해서 아마 언론인 여러분께는 말씀드리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편 권익위는 열린민주당 의원 1명도 정부 합동수사특별본부에 넘겼습니다. JTBC 박수연입니다. 네, 들으신 대로 이번 국민권익위 조사 결과로 열린민주당 의원 1명도 정부 합동수사특별본부로 넘겨졌는데 청와대 대변인이었던 김의겸 의원입니다. 앞서 투기 의혹이 나왔던 상가 건물을 공개되지 않은 정보로 사들인 정황이 있다고 권익위는 봤는데요. 김의겸 의원은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정혜성 기자입니다. 지난 6월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부동산 전수조사에 동참하라며 국민의힘을 압박했습니다.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흑석 김의겸부터 조사받겠다며 부동산 거래 내역을 모두 내놓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권익위는 김 의원도 법령 위반 의혹이 있다고 봤습니다. 투기 의혹이 불거졌던 서울 흑석동 상가 건물을 업무상 비밀 이용, 즉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이용해 사들인 정황이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김 의원의 부인이 상가 건물을 산 건 지난 2018년 7월 25억 7천만 원을 주고 샀는데 빚이 16억 원이었습니다. 집값을 잡겠다고 청와대와 정부가 강화된 부동산 대책을 줄줄이 내놓던 때였습니다. 이른바 내로남불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몰빵해서 그냥 투기하는 거는 자신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거죠. 결국 김 의원은 당시 청와대 대변인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이후 이 상가를 팔고 차익은 기부했습니다. 집을 팔고 세금을 내고 남은 돈 3억 7천만 원을 한국장학재단에 기부도 해봤습니다. 하지만 권익위는 흑석동 상가와 관련해 업무상 비밀 이용 의혹이 있다며 정부 합수본에 수사를 했습니다. 앞서 한 시민단체는 청와대 대변인이 단기간에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는 정보를 미리 입수한 것이라며 김 의원을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김 의원은 권익위 발표 직후 공직자가 무리하게 빚내서 집을 샀다는 비판은 감수할 수 있지만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JTBC 정혜성입니다. 이번에는 오늘 아침 체크해봐야 할 뉴스들을 분야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치 분야입니다. 정의당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에게 부동산 투기 의혹 대상 국회의원 12명의 명단을 즉각 공개하고 엄정한 조치를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정의당은 이 대표가 더불어민주당보다 더 엄격하게 조치하겠다고 공언해왔다며 엄격하게 조치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을 비판할 자격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가 야당 국회의원들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수본은 지금까지 4,300여 명에 대해 내사나 수사를 진행했는데 이 중 국회의원은 23명입니다.
서훈 국가안보실장이 아프가니스탄 난민 수용 문제와 관련해 한국을 도운 현지인들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다며 국내 이송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국내에 체류 중인 아프가니스탄 국민에 대해서는 인도적 차원의 법적 조치가 가능한지 여부를 법무부와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노총이 총파업을 오는 10월 20일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비정규직 철폐, 일자리 보장 등을 요구하는 총파업으로 경찰의 구속영장 집행 절차에 응하지 않고 있는 양경수 위원장이 주재한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의결이 됐습니다. 국내 최대 컨테이너 선사인 HMM의 해상노조 파업 투표에서 90%가 넘는 찬성률이 나와서 가결이 되면서 내일 노조가 사측에 단체 사직서를 낼 예정입니다. 사무직 직원으로 구성된 육상노조도 이달 말에 파업 찬반 투표를 합니다. 창사 이래 처음으로 HMM의 파업이 현실화된다면 수출 물류 대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리온이 국내 전 제품 가격을 동결하기로 했는데요. 원자재 가격은 오르고 있지만 각종 효율화 작업으로 제조 원가 상승폭을 최소화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중국과 러시아 같은 일부 해외 시장에서는 가격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계속해서 사회 분야 뉴스입니다. 경찰이 머지 포인트 대규모 환불 사태와 관련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를 20% 할인된 가격으로 살 수 있어서 인기를 끌었는데 운영사가 판매 중단과 사용처 축소를 기습 발표해 환불 대란이 벌어졌습니다. 경찰이 운영사인 머지플러스 대표 등 경영진 3명을 형사 입건했습니다. 간 낳은 아기를 유기한 친엄마가 구속됐습니다. 지난 21일 새벽 청주시의 한 식당 음식물 쓰레기통에 아기를 버렸는데 아기는 시민에 의해 발견돼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경찰이 CCTV를 분석해 친엄마를 체포했습니다. 어제 오후 서울 송파구 문정동의 5층짜리 빌라에서 불이 났습니다. 1층 주차장 창고에서 불이 시작됐는데 건물 안에 있던 주민들이 긴급하게 대피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10대 한 명이 화상을 입었고 60대와 20대 여성이 연기를 들이마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겸재정선을 비롯해 조선시대 문인들 작품에 자주 등장하는 포항 내연산 폭포가 국가지정 문화재 명승으로 지정 예고됐습니다. 12개 폭포 전체는 아니고 상생폭포를 포함한 7개 폭포와 주변 지역으로 명승이 되는 구역이 한정이 됐습니다. 포스코의 복합문화공간 파크 1538 포항이 지역 친환경 휴게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열린 공간으로 홍보관, 역사관, 제철소 등을 포함한 무료 관람이 가능합니다.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관람일 기준 3일 전까지 사전 예약을 할 수 있고 조경 공간은 예약 없이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습니다. 전주국제영화제 상영작들을 다시 볼 수 있는데요. 올해 상영작 가운데 30편입니다. 다음 달 9일부터 나흘 동안 전주 디지털 독립영화관 등에서 상영회가 열립니다. 방한 중인 성김 미국 대북 특별대표가 오늘은 이인영 통일부 장관과 만납니다. 북한 관련 한미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합니다. 이인영 장관은 오늘 러시아 북핵 수석 대표인 모르글로프 외무차관과도 만날 예정입니다.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과정에서 결과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첫 재판이 오늘 열립니다. 최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사장과 함께 재판을 받게 됩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의 의학전문대학원 부정 입학 의혹과 관련한 조사를 마친 부산대학교가 오늘 최종 결론을 발표를 합니다. 부산대가 조 전 장관 딸의 입학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리면 의사 면허도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분야별 뉴스들 체크해드렸습니다. 네, 화요일 아침 7시 42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 백신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추가로 백신을 더 맞는 이른바 부스터샷을 하고 있는 나라들이 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이 부스터샷 계획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 효과에 대해서 조사 결과가 전해진 게 있습니다. 이 소식은 보도국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지훈 기자, 이스라엘 보건당국에서 내놓은 결과죠? 네, 이스라엘 보건부가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부스터샷을 실시한 결과 10일이 지난 뒤에 예방 효과가 2차 접종 때보다 4배가량 높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중증이나 입원을 방지하는 효과는 대여섯 배도 높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60세 이상에 대한 3차 접종이 지난달 30일에 시작됐고 지난 18일부터 대상이 40대 이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현재 전체 인구 930만 명 가운데 140만 명이 3차 접종을 마쳤습니다. 지난 16일에 8천 명을 넘겼던 신규 확진자 수는 5천 명대까지 줄었습니다. 6월 초에 2.44였던 감염 재생산 지수도 1.14로 떨어졌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의 해리스 부통령이 동남아시아 순방 일정을 시작을 했습니다. 중국 얘기를 했네요. 네, 해리스 부통령이 현지 시간 23일 첫 번째 방문지로 싱가포르를 방문했습니다. 해리스는 공동 기자회견에서 남중국해에서 항행의 자유에 기초한 규칙에 대해서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AP통신은 이번 순방이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미군의 아프간 철수와 관련해선 그동안 미국이 동맹을 저버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었는데요. 로이터 통신은 해리스가 동남아 국가에 대한 미국의 약속을 굳건하며 아프간과 비교할 대상이 아니라고 확신을 시키는 것이 임무가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쿄 패럴림픽이 오늘 저녁 8시에 개막합니다. 최근에 일본 내 코로나 확산세가 거침이 없는 가운데 어제 성화 봉송 행사는 릴레이 방식에서 축소된 특별 행사로 치러졌습니다. 이틀 전에 하루에만 패럴림픽 관계자 중에서 30명 이상이 확진됐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지금 JTBC 박재윤입니다. 네, 차기 대선과 관련해서 저희 JTBC가 리얼미터에 의뢰해 정기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나온 결과는 윤석열, 이재명, 이낙연 후보 3강 구도가 이낙연 후보를 뺀 양강 구도로 다시 바뀌었다는 겁니다. 안지연 기자가 여론조사 결과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주말 이틀 동안 대선 주자로 가장 선호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물었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 30.4%, 이재명 경기지사 27.7%, 이낙연 전 대표 14.1%였습니다. 다음으로 홍준표 의원 6.8%, 최재형 전 감사원장 5%,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2.9%, 유승민 전 의원 2.6% 순이었습니다. 한 달 전과 비교해 윤 전 총장은 8.4%포인트, 이 지사는 3.9%포인트 오른 반면 이 전 대표는 6%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지난달엔 세 사람이 오차 범위 내 3강 구도였지만 한 달 만에 양강 구도로 돌아온 겁니다. 양자 대결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윤 전 총장과 이 지사는 42.6% 대 39.4%로 오차 범위 내였지만 윤 전 총장과 이 전 대표의 가상 대결에선 7.2%포인트 차로 윤 전 총장이 우세했습니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이 지사와 이 전 대표의 지지율 격차가 커졌습니다. 민주당 대선 주자 적합도 조사 결과 민주당 지지층에서 두 사람의 격차가 한 달 만에 4.4%포인트에서 23.1%포인트로 벌어진 겁니다. 황교익 씨 보훈 인사 논란 등을 비롯한 네거티브 공방, 이른바 명락대전에서 이 전 대표가 더 타격을 받은 걸로 풀이됩니다. 이재명, 이낙연 후보 간의 네거티브 전쟁을 통해서 이낙연 후보가 지지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이 전 대표 지지층 일부가 윤 전 총장에게 옮겨간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여야를 아우른 대선 후보 선호도 조사 결과 보수층에서 이 전 대표의 지지율이 한 달 새 10%포인트 가까이 빠졌고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은 13.8%포인트 올랐기 때문입니다. JTBC 안지연입니다. 어젯밤 10시쯤 충남 예산군 당진에서 영덕 간 고속도로 대전 방향에서 승용차가 앞서가던 25톤 화물 트럭을 들이받았습니다. 승용차에 타고 있던 30대 남성이 숨졌습니다. 경찰은 빗길에서 뒤따르던 승용차가 앞서가던 화물 트럭을 보지 못하고 추돌한 걸로 보고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8시쯤에는 경기도 안양 동안구의 오피스텔 건물 3층 스크린 골프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오피스텔 거주자 130여 명이 긴급 대피를 했습니다. 불은 1,40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30분 만에 꺼졌는데요. 소방당국은 전기적 요인으로 불이 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아침엔 세계 시간입니다. 이슬람 무장 조직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한 지 오늘로써 9일째,
극심한 혼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필사의 탈출 행렬이 이어지고 있는 카불 공항에서는 밤사이 총격전이 발생해 아프가니스탄 정부군 한 명이 목숨을 잃었다는 소식도 들어왔습니다.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반탈레반 저항 세력이 집결하면서 내전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에 위치한 국제공항. 피난민들이 끊임없이 몰려들면서 압사와 총격으로 인한 사망 사고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는 최근 일주일 사이 공항에서 20명 넘게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는 피난민 탈출 작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난 22일 새벽 3시부터 24시간 동안 미군 수송기 28대와 연합군 항공기 61대를 동원해 16,000여 명을 대피시켰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난민 탈출을 위해 철군 시한을 연장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탈레반은 즉시 오는 31일로 예정된 철수 시한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서방 협력자들에 대한 보복 강도도 높이고 있습니다. CNN 방송은 미군 통역을 맡았던 아프가니스탄 주민에게 탈레반이 사형을 선고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군과 지역 민병대로 구성된 반탈레반 저항 세력이 결사항전을 선언했습니다. 판지시르주와 바글란주 등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9천여 명이 집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탈레반을 공격해 북부 3개 지역을 탈환했다는 외신 보도도 나왔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의 국부로 불리는 아흐마드 샤 마수드 장군의 아들 아흐마드 마수드가 저항군의 지도자로 나선 것도 주목됩니다. 마수드는 언론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국제사회의 지지를 호소하며 내전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If the war breaks out, in that scenario, of course, the international community should take side with Afghans and should not recognize an illegitimate government which is not in favor of Afghanistan in the region and the world. 이 같은 상황에서 탈레반은 저항 세력을 회유하는 동시에 진압 작전에도 본격 돌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판지시르주에 수백 명의 탈레반 군이 투입됐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탈레반 측은 저항 세력의 북부 지역 거점을 다시 탈환했으며 마지막 거점도 포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탈레반 대변인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반탈레반 저항 세력을 향해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I have also seen reports that they are gathering in Panjshir in other areas. But I believe they will be soon root out from there. So they have no place in the society of Afghanistan. 탈레반은 앞으로 2주 안에 차기 정부 구성안을 발표하고 새 정부 출범 선언도 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전 세계 합법적인 대표 정부로 인정받기를 원한다며 한국과의 경제 협력도 희망한다고 전했습니다. 전문가와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중동 지역학 박사인 김수환 한국외대 교수 전화로 연결됐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탈레반 저항 세력 얘기부터 해보죠. 아프가니스탄 국부로 불리는 장군의 아들이 중심이 됐고요. 암룰라 살레 부통령과 아프가니스탄 전 참모총장 등도 합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아하마드 마수드는 그 말씀하신 대로 아프간 국민들이 추앙을 받고 있는 국부인 아하마드 샤 마수드의 아들이죠. 유일한 외아들입니다. 네. 근데 이 아하마드 마수드가 지도자로 이 저항군을 이끈다는 그 상징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이제 북부의 판지시를 중심으로 반탈레반 항전 세력들이 속속 집결하고는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살레 부통령, 야신지아 전 아프간 참모총장, 그리고 아프간 전 정부 인사들 중심으로 지금 집결을 하고 있고, 원래부터 북부 지역이 반탈레반 정서가 강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북부 지역 주민들을 항전 독려를 계속하고 하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또 이제 언론 인터뷰에서 전쟁을 먼저 대화를 이제 제안을 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 탈레반이 이걸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전쟁은 불가피하다. 항전 의사를 밝히고 있기는 한데요. 현재 저항군의 규모로 볼 때는 자력으로 탈레반을 상대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앞서 이제 저항군이 3개의 주를 탈환했는데 오늘 새벽에 다시 탈레반 무장 세력이 그중에 1개 주, 즉 바글란주를 다시 탈환했다고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현재 지금 저항군은 무기와 자금 등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하마드 마수드가 탈레반 정권에게 먼저 대화 협상을 제안을 한 것도 이러한 이유와 배경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저항군이 탈레반 정부와 유의미한 항전을 벌이기 위해서는, 즉 조금이라도 승기를 잡기 위해서는 외부의 자금이나 물자 등 지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흐마드 마수드가 국제사회에 도움을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탈레반도 본격적인 진압 작전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양측의 충돌이 커질 경우 또 다른 내전으로 비화될 우려가 있다는 것은 계속해서 나오는 얘기인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저항군이 3개의 주 탈환했다고 하니까 탈레반 정권이 다시 탈레반 군을 보내서 그 중에 하나인 바글란주 다시 탈환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아흐마드 마수드에게 항복해라. 투항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마수드가 투항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고 계속해서 판지스를 중심으로 저항 세력을 규합하고 항쟁 의지를 불태우고 있는 상황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지금 탈레반의 입장에서는 사실 저항군의 내전의 상황이 약간은 부담스럽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탈레반도 이 저항 세력에 대해서 진압과 회유 작전을 동시에 지금 벌이고 있기는 하는 상황이거든요. 하지만 이 양측이 언제라도 또 충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은 내전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네, 탈레반은 우리나라에 자신들을 합법적인 정부로 인정해달라고 요구하면서 경제 협력도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까요? 네, 탈레반 공식 대외 홍보 창구를 통해서 우리 한국과 한국 정부로부터 공식 인정받는 거 원하고 그리고 경제 협력 희망한다고 밝혔는데 아프간은 우선 잘 아시다시피 리튬 정말 전자배터리죠. 리튬이 굉장히 풍부하고요. 석유, 철, 구리, 광물, 히토류 이런 가치가 1조에 달하는 그런 광물이 매장돼 있는데요. 탈레반 정권이 이를 앞세워서 이제 한국과 협력을 희망하면서 한국의 지도자 경영이 만나기를 바란다. 그리고 한국과 경제적 인적 교류 강화하기를 강력히 바란다고 밝혔는데요. 우리 정부가 이제 탈레반이 만약에 인권을 존중하고 보편적인 국제 규범에 따를 경우에는 대아프간 외교를 확대할 수도 있다라고 경협의 가능성을 열어두긴 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전의 국제 문제의 선례를 보더라도 우리 정부가 선도적으로 먼저 나서서 탈레반 정부를 인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향후의 국제사회 결정이나 특히 미국이나 유럽 국가 등의 대응에 주목하면서 이에 발맞춰 나가는 것이 현명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수환 한국외대 교수였습니다. 탈레반이 정부 구성을 서두르면서 국제사회의 움직임도 더욱 분주해졌습니다. 오늘은 G7 긴급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회의도 이번 주 안에 열릴 예정이고 G20 특별회의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과 러시아가 탈레반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각국의 입장과 이해관계가 달라서 어떤 합의책을 끌어낼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지금까지 아침의 세계였습니다. 구급차를 빨리 보내기 위해서 차들이 양옆으로 갈라지는 모습 자주 볼 수 있는데요. 온라인에 올라온 한 영상이 또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고 있습니다. 경찰 오토바이가 수신호를 하면서 구급차를 안내하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정영재 기자입니다. 경찰 오토바이가 사이렌을 울리며 구급차를 앞지릅니다. 신호를 기다리는 차를 향해 손짓합니다. 차가 비키며 생긴 틈으로 구급차가 따릅니다. 빨간불이 켜진 사거리 한가운데로 들어갑니다. 달리는 차량을 손짓으로 막고 구급차를 안전하게 보냅니다. 오토바이를 탄 경찰, 경기 북부경찰청 소속 문성준 경입니다. 가까운 병원에 자리가 없어 중환자를 옮겨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교통정리를 좀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한 6, 7분 내에 도착할 수 있었고 15분까지도 걸릴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 영상을 유튜브에 올린 건 경기도 북부소방재난본부입니다. 일주일 만에 조회수가 110만 회를 넘겼습니다. 감동이라는 댓글이 이어졌습니다. 도로에서 구급차 사이렌 소리를 들으면요. 저도 모르게 심장이 막 뛰면서 몸부터 막 움직이게 되더라고요. 이게 한 번, 두 번 하다 보니까. 문경위의 구급차 길터주기 영상은 소셜미디어에선 이미 유명합니다. 조회수가 300만 회를 넘긴 것도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경기도 북부소방재난본부와 함께 영상을 만들어 시민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길터주는 방법까지 담은 영상은 소방청이 선정하는 최우수 컨텐츠로도 뽑혔습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아침엔 뉴스워치, 오늘 하루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기억해야 할 뉴스 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제12호 태풍 오마이스가 오늘 새벽 6시쯤 온대 저기압으로 소멸됐다고 기상청이 조금 전 발표했습니다. 태풍은 지나갔지만 서쪽에서 비구름이 몰려오면서 충남과 전라도 일부 지역에는 호우특보가 발효됐습니다. 앞으로 충청과 남부지방에 최고 200mm의 비가 더 쏟아지겠고 서울, 경기와 강원도에도 80mm가량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태풍으로 남부지방에는 시간당 최고 100mm에 가까운 비가 쏟아졌습니다. 부산과 경남, 전남 지역 곳곳에서 도로와 주택이 물에 잠기는 등 피해가 이어졌는데 인명피해는 지금까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어제에 이어 이틀 연속 1,400명대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릿수 하루 확진자는 지난달 7일 이후 49일째입니다. 방역당국은 지난주 개학과 휴가 이후 일상 복귀로 바이러스 확산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긴급 사용 승인 상태였던 화이자 백신이 정식 승인을 받으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백신 접종을 다시 한번 독려했습니다. 접종을 의무화하는 조치들이 잇따를 것으로 보이지만 접종률이 오를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JTBC 뉴스 아침엔 화요일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아침 7시 2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